지난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가라앉고 힘든 상태고 이걸 반전하려면 충격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 더 이상 이게 악재가 되면 안 된다. 데올백 문제는 수사 심의도 거쳤고 다 거쳤는데 이건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했다.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는 그러면 도덕적인 사과를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나머지 문제는 과연 이게 법적으로 기준이 애매해.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하는 쪽에 정책 결정을 하는 거죠.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이런 것까지도 다 논의해야 되나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걸 뒀잖아요. 법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있었고 이제 불편하게 했죠. 불편하게 하니까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충돌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진짜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뭐 진짜 왜 이래라는 거 진짜 감찰한 거지. 어쨌든 10월 달에 뭔가 변화가 와야죠. 선제적으로. 야당이 움직이기 전에 여당이 먼저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대통령실 vs 대통령실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분열 따위 무섭지 않다라는 듯이 여론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 여사 활동을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동의한다. 두 번째, 이것도 이제 드디어 김 여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언급을 하네라는 해석에 다들 놀랐었는데,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국가 눈높이 이야기를 해서 또 놀래고요.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심지어. 세 번째는 드디어 용선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요 각각의 멘트의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는 강론은 좀 이따 여쭙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이는 그 배경부터가 궁금합니다. 뭐 단기적인 게 있겠고 뭐 그렇겠죠.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수요일 날로 다가온 선거 10월 16일 그거에 어쨌든 좀 뭐 중도층에 대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얘기했을 수 있고, 그런데 금정구라든가 이런 데 위기감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계속 요난 갈등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물밑에서는 왜 조율을 안 했겠어요. 뭐 시도도 하고 다 했을 텐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왜 그걸 언론에 대고 얘기하느냐 그러지만 뭐 할 만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통령실 반응이 뒤로 비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될 분위기가 아니고 뭐 이런 게 느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인 압박, 왜 두 가지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죠.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 두 번째는 그 원인 제공이 대통령실 반박할 수 없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쪽에서 지금 명태균이든 김대남이든 또 그 안에서 폭로된 또 십상시든 뭐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 발로 나오고 있으니까 반박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 타이밍에 이제 공격 수위를 좀 올리고 있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는 다 이제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활동과 관련된 건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거 지키면 된다. 근데 그때 본인이 나와서 그냥 아내로서만 충실하고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한 거. 저는 뭐 그거는 하게 되면 그건 한번 사과는 해야 될 겁니다. 약속을 안 하던 활동을 국민과 약속인데 안 지켰으니까. 예. 두 번째 도이치모터스 문제는 그런 반박도 있었죠. 아니 이거 뭐 법리에 따라서 하는 거를 국민 여론에 따라서 이걸 기소하라 말할 수 있느냐, 국민 눈높이가 도대체 뭐냐, 기소하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 얘기 안 했지만 측근들은 지금 여기서 기소하지 않는다면 하고 얘기한 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건 법리에 따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인적 쇄신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 김대남이란 분이 뭐 얘기한 거죠. 폭로하는 중에 이제 몇 분을 꼽았어요. 주로 이제 뭐 행정관급. 근데 이제 행정관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두 번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십상시란 표현은 모든 정권, 뭐 군인 정권도 그렇고 군사 정권 때도 그렇고 뭐 김영삼, 김대중 또 노무현, 이명박 때 다 있었지만 이거는 누가 실세냐? 누가 지금 이게 이 전국을 운영하는데 대통령이 길을 잡고 있느냐? 이게 뭐 보통 보면 뭐 적어도 실장급이나 수석급이나 뭐 정치인들 중에서도 중진들이지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행정관들이 얘기된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십상시라고 얘기하면서 주로 이제 뭐 비서관급 그 아래 그 3인방 비서관이 있잖아요. 그때 그 3인방 그 아래에 있는 그 비서관 행정관들이 뭐 십상시라고 해서 얘기된 적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오상시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문제 이거는 정상적이진 않은 거죠. 그 위에 뭐 비서관도 있고 수석도 있고 실장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사실 그냥 얼굴 마담이다.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제2부속실도 설치가 안 된 이유가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데가 없어갖고 지금 그 사람들 다 보낼 수가 없어서 제2부속실 설치도 안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 발언들, 요 1번이나 2번은 조금 뭐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고 국민 여론 이야기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인적 쇄신 이야기는 용산의 고유의 인사권 문제인데 인사권까지도 한 대표가 거론한 것은 좀 선을 넘은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집권당이고 당청 관계, 당정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뭐 예를 들면 사면 복권 요거 관련돼서 대통령한테 그 건의를 할 수 있죠. 적절한 민심이 이렇다. 그러면 이제 그 반응은 뭐 잘 알겠지만 이건 대통령 권한 아니니까 또 대통령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건 국가 원수로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지위라는 게 초당파적 국가 원수와 당파적 행정부 수반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서 국민 통합을 생각해서 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당파적으로 행정부 수반에서 건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이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이렇게 좀 했다. 물론 대통령실도 당에다가 그런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문할 수 있죠.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정 그 협의라는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일환으로 보면 지금 아주 이거 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지 않다. 이거 좀 쇄신 필요하다. 예, 이런. 근데 보통 그 쇄신은 실장과 수석들을 바꾸자는 게 쇄신인데 행정관들 얘기 나오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좀 짜친 얘기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쇄신하게 되면 일단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니까 행정관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실장 수석도 다 바꾸겠죠. 그러면 지휘 책임을 물어서 아무리 행정관들이 그래도 그러면 도대체 실장은 뭐 한 거고 수석들은 뭐 하고 비서관들은 뭐 한 거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런 책임을 바꿀 거면 다 바꿔야죠. 다 바꿔야 된다. 그때 말씀하셨던 정 비서실장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약간 격해져서 하셨던 그 영상 조회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 이렇게 하면 당정청 전면 쇄신해야 될 텐데 지금은 당은 대표 뽑은 지 뭐 좀 2달 조금 넘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정부는 총리가 그만둔다고 했는데 지금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또 실제 핵심은 대통령이 변했다는 걸 지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여줬던 걸 보여줄 때 핵심은 뭐겠어요? 대통령이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 첫 번째 상징이 일단 인적 쇄신이고.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변했다는 걸 보여주려면 그런 걸 쭉 바꾸고. 그리고 뭐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뭐 예상하는 게 제2부속실이면 그걸 넘어서 특별감찰관도 이때 딱 도입을 하고 뭐 이렇게 정도 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위기로 저는 보입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바로 그런 안건들이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독대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오늘 친한파로 꼽히고 있는 박정훈 의원이 한 SBS 라디오쇼에 나오셔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날짜를 조율을 할 것이다라고요. 사실 뭐 좀 발언들이 세다 보니까 이거 독대 깨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날짜를 조율을 한다고 해요. 그때 뭐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만나자고 했던 거고 뭐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압박의 수위는 계속 한동훈 대표 쪽에서 지금 몰리고 있고 이거를 윤 대통령이 이제 11월 초가 되면 임기 딱 절반인데 저는 계속 그 전에도 얼마 전에도 제가 신문에 기고도 하나 했어요.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쇼크 이후에 이례적으로 반성문 제출했는데 기술 경쟁력이 잃었다. 솔직히 우리가 도전자다. 앞으로 모든 거 다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위기를 보면 뭐 삼성전자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처절한 반성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타이밍으로 보면 지금이죠. 지금 좀 조율을 해서 윤한 갈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조금 변화가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독대 날짜를 정하겠다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압박이 1, 2, 3 연일 했던 것이 사실상 다 김 여사를 겨냥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대를 깨지 않고 오히려 용산 쪽에서도 독대를 오케이 했다는 거는 이거를 받아들일 어느 정도 수용할 마음이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고민일 겁니다. 일단 원인 제공,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측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다. 대통령실이다. 이거는 이제 그건 알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참모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것도 같고 그 여기서 이 독대도 안 하고 계속 그 안 만나주는 거는 대통령이 더 몰릴 거다. 그렇죠. 4명 이탈한 와중에. 그럼 당 쪽에서도 지금은 한동훈 대표도 좀 이상하네. 꼭 저 문제를 저렇게 풀어야 되나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지만 여기서도 안 만나주면 이거 정말 대통령이 너무하네. 대통령이 뭐 어떤 성격인 건 우리가 그동안 또 알았지만 지금 아니고. 이 지경이 돼서도 지금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뭐 대통령실에 있는 실장이나 수석들 만나서도 당신들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지금 분위기는 독대를 피할 수는 없다. 일단 뭐 만나는 주셔야 된다. 이런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저도 안 만나면 그 비난인 하살이 대부분 대통령한테로 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였나요? 리얼미터에서 한 거 지지율이 얼마나 나왔죠? 지지율은 물론 지금은 그 지지율은 떨어진 것 그 자체로 봐야 되고 최저다. 이제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 한 25%대 나왔는데 이번 주에 이제 또 뭐 갤럽도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전체적인 민심이 요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건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개가 발표해서 맞다고 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이나 이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응하는 그러니까 과표집 상태, 과대표집과 가도표집의 상황 요거 있을 수 있어요.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가라앉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예. 맞습니다. 추세는 이렇다는 건데요. 그러면 예측 말고 전략가로서의 박성림 대표님의 해안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컨설팅은 방송에서 안 하죠, 우리가. 아니, 내가 보니까, 정말, 예. 하여튼, 대통령의 그 길을 사로잡는 정치 컨설턴트는 다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다 하긴 하지만. 연락 끊겼대잖아요. 연락 안 한대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진짜 양지에 계신 진짜 정치 컨설턴트로서, 물론 매우 몸값이 비싼 분이라는 건 알지만, 애국심으로 조금만 전략을 알려주신다면은, 어떤 의제들이 안건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의제는 지금 이제 뭐 다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두 분이 만난다면 몇 가지는 올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재명 대표 선고가 11월 달에 나오는데 그 나오는 거에 따라서 민주당과 그 야권이 어떻게 나올지가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당선 무효용이 둘 중에 하나라도 나왔을 때 이 일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야당의 공세가 장애 공세가 굉장히 세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당 쪽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나리오와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선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그 전에 선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그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야당의 공세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 11월 전국 이후에 그걸 위해서 아마 김건희 여사 문제를 선제적으로 좀 먼저 풀어야 된다. 이게 그렇죠. 이제 일 거고 그거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인사 문제, 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올려야 될 게 향후 당정 관계를 대통령과 당대표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하네요. 네. 매우 중요하네요. 네. 굉장히 제안을 구체적으로 뭐 주례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럼 대통령은 뭐 그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한다면 난 뭐 내일 할 테니까 당신 일을 해라. 따로따로 가자고 하든지. 그럼 뭐 내가 탈당하길 원하느냐. 그런 건 아니다. 예. 뭐 그런 얘기까지 어렵게 만나면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다 올라오겠죠. 그래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 쪽도 그냥 만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이슈별로 시나리오와 벌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옵션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갖고, 전략적으로 딱딱 놓고 하나하나씩 의논하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둘이서 그래 그건 그렇게 합시다. 허심탄회. 예, 허심탄회. 그건 내가 아직까지 좀 생각을 좀 더 해보겠다. 그건 내가 동의 못한다. 뭐 이런 거가 되더라도 뭐가 좀 돼야겠죠. 너무 준비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준비를 많이 해갖고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시는 거 논의할 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한두 시간으로 안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대우백 수사를 받는데 이현석 그 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형식과 내용으로 보면 그때는 형식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무혐의 될 거 기소하기 어렵다는 거. 그러면 검찰청으로 직접 가는 형식이라도 그것도 포토라인 없이 딱 비공개 소환하겠다 해도 나 그냥 포토라인 서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공세적으로 했다면 오히려. 그 뒤에 오히려 이런 게 또 그럴 수 있고 지금도 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 엄청난 걸 논의해야 될 텐데 뭐 30분 만에 끝났다. 1시간 만에 끝나. 1시간 그러지 말고 이거 뭐 한 3-4시간 그렇죠. 계속 얘기를 했다. 점심을 먹고 만났는데 저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래 전반적으로 얘기를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 말씀드렸다. 그리고 다 충분히 들었다.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 그 한동훈 대표도 다 말씀드렸다. 뭐 어디까지 합의가 되고 어디까지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까지는 몰라도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될 메시지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계속 요구하는 형식이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 얘기를 대통령이 보통 말씀 많이 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관계도 옛날부터 또 수직적 관계고 그러나 오늘 요거는 충분히 들었다. 근데 이걸 한쪽에서만 얘기하면 안 돼. 한쪽에서 아니 나는 사실 내가 더 많이 듣고 왔다. 그러면 안 되고 한동훈 대표도 충분히 다 말씀드렸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의견의 일치를 좀 받느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이겨 있는 부분도 하긴 했다. 그래도 그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적어도 일단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들었다는 거하고 한동훈 대표는 다 말씀드렸다는 얘기 정도는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제 좀 1, 2, 3, 4를 말씀하셨습니다. 1번 11월 달 선거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왔을 경우에 민주당의 장애 공세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밀하게 좀 짜놔라. 두 번째는 김 여사 문제 출구 전략을 짜야 된다. 세 번째 인사 문제. 2번, 3번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당정, 앞 관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 중요한 말씀 4가지 주셨는데 2번, 3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 여사 문제와 인사 문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야당의 다소 무리한 공격들에 대해서 아무리 용산이나 여당의 비판한들 면이 서지가 않아요. 너는 소리 한번 하면 끝나니까요. 니네는 한마디 하면 끝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워낙에 김 여사 문제 부분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왔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기대하세요? 혹자는 기대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에게는 보통 세 가지 층위의 기대가 있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라는 건 법적인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이 이제 법적 기준을 다 지키느냐. 그래야지 일반인들에게 얘기하는 또 야당에다 적용하는 공정과 상식, 법 앞에 평등 이런 모든 문제가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추상같이 할 때 이 법의 집행이라는 게 힘을 갖는 거니까. 근데 그러나 이 법의 기준이라는 건 제일 낮은 거고, 근데 그 위에 맨 꼭대기에는 어쨌든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네. 그게 서구에는 잘 없는 거지만 동양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약간 또 사회 지도층은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런 게 있는 거니까 아주 높은 단계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잘못한 건 없지만 그런 건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 옛날에 이해창 총재가 고급 빌라에 살았어. 문제 없어요. 다 제대로 세금 내고 다 세하고 아무리 고급 빌라여도 더 훨씬 고급 빌라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 또 그때 며느리인가가 이제 원정 출산을 했다. 문제 됐었네요. 이런 거는 법적인 문제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도덕적 기준에 안 맞는다 이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공격을 당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사실 정치인은 이 법적 기준은 너무 낮은 거고 도덕적 기준은 너무 높은 거. 가운데 정치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정적 기준. 정적 기준이라는 거는 뭐 어쨌든 정적으로 좀 책임을 진다. 내가 뭐 어떤 주무장관인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건 뭐 법적 책임은 없지만 그만두고 나가는. 이때 말하는 건 책임이라는 거하고 책임감의 차이일 거예요. 책임이라는 건 법적 책임은 진짜 그대로 그냥 뭐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이 됐다는 거고 책임감이라는 건 그런 거는 아니지만 내가 이 지위를 잘못했다라든가 누군가 이 잘못에 대해서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지금 문제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가라앉고 힘든 상태고, 삼성전자처럼 지금 뭐, 경쟁력을 잃은 거고,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걸 반전하려면 충격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 더 이상 이게 악재가 되면 안 된다. 정리하는데, 뭐 드러나게 하지 않는 사과 정도 갖고 안 된다. 뭐 이런 거면 정말 법적으로 도이치모터 사건이 이제 대올백 문제는 수사심의도 거쳤고 다 거쳤는데 이건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했다.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는 그러면 도덕적인 사과를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나머지 문제는 과연 이게 법적으로 기준이 애매해.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하는 쪽에 정책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의 요구고. 뭐 언론사에서는 수사심의에 그것도 맡겨라. 검찰 너네 그거 부담 덜어라. 그냥.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검찰이 그 수사심의에다 넘겨갖고 그 뭐 강제조항도 아닌데 그러면 약간 기소권을 포기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권위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지. 검찰총장이나 이거는 딱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야, 이거 진짜 이것도 수사심의로 넘기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정말 미국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사권도 사라지고 기소권도 그렇죠.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0월 달에 뭔가 변화가 와야죠. 선제적으로. 야당이 움직이기 전에 여당이 먼저 쫙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다 선제적으로 털어내야죠. 그리고 시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세게 털어내야죠. 그래야지 11월 달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야당의 공세가 약해지겠죠.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이런 것까지도 다 논의해야 되나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그건 다 약속들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우선 네.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은 보좌하는 거고 특별감찰관은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법으로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걸 뒀잖아요. 법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있었고, 이제 불편하게 했죠. 불편하게 하니까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충돌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진짜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뭐 진짜 왜 이래라는 거 진짜 감찰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진짜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나오기도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참 이게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뭐 다 이런 분들이 이걸 안 뒀어요. 뭐 핑계는 인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인명과 같이 한다고 해갖고 지금 안 했는데, 하여튼 그런 핑계.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여러 번 약속했는데, 지금 공식적 답변은 이거예요. 국회가 합의 안 될 거 뻔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합의 갖고 오면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합의 갖고 와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 이건. 그리고 제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이 공식적으로 활동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상회담도 다 참여하고. 그러면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내가 그때 약속을 못 지켰다. 근데 이게 해보니까, 이게 그 영부인 외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제하겠지만, 이런 걸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딱 그 보좌 받을 수 있는 제2부속실 두겠다. 제2부속실은 말 그대로 그 보좌를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분들을 뽑았고 인사시키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십상시를 언급됐던 분들 그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인적쇄신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그건 좀 편한 분들하고 일하고 싶어 하게, 다만 이제 그런 거를 수석이나 이런 분들 얼마나 제어할 건지. 그럼 감찰이 제어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나서 이분들이 그 통제권을 벗어나지 않게 하려면 불편한 분을 어쨌든 특별감찰관을 임명, 저 사람 깜깜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면 저거 진짜 제대로 감시하겠다. 편한 사람은 부속실로, 그렇죠. 불편한 사람은 감찰관으로.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그거는 제2부속실에 갖고는 얘기도 안 되고, 특별감찰관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안 했던 거니까, 네. 그거 하면 그래도 평가를 받겠죠. 후반전은 좀 다르게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겠죠. 좀 의지가 느껴지겠네요.
네.